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12.2도로 역대 가장 높은 입춘 기록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고온은 꺾이겠고 일부 지역엔 폭설과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 서울은 낮 기온이 12.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입춘 기온입니다. 서울만이 아닙니다. 제주 고산 15.1도, 강원도 영월 13.1도, 전남 광양 12.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지난 30년 입춘 기온 중 가장 높았습니다. 입춘 평균 기온은 0.3도. 이보다 10도나 높은 입춘 고온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풍이 계속해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는 예보인데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4일에서 6일 사이 남쪽으로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상지에는 많은 양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엔 최고 30cm, 경북 산간과 동해안은 많게는 15cm의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내륙은 강수량이 많지 않겠지만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이상,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겨울 호우 수준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와 눈은 오늘 새벽부터 오후까지 집중될 걸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천 논란에 휩싸였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오는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숙고 끝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내린 결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출마를 계획했던 서울 마포를 포함한 총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원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에 마련한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총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어제 국회에서 지역 의대 신설 추진과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 등이 담긴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에는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스마트 병원의 고령층 거주 지역 도입과 응급 의료기관 인력 병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공지능 응급 의료 시스템의 전국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인사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흉기 피습 사건으로 일정이 미뤄진 지 한 달 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상생 정치를 위해선 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 대표는 당의 분열과 갈등을 막고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호적인 그런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정치 일을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 대선에서도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서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오시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고 또 나라의 비전을 비추어주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오늘은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지도부와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특히 당 지도부로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은 선거제 개편안을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이 회장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앞서 대법원이 두 회사의 합병을 두고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쟁점을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성의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 정황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 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회계 부정의 목적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칼끝을 직접 이 회장에게 겨눴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구속을 피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하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의 선택은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회장 핵심 혐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부당합병 의혹입니다.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을 추진했고 그 대가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수사 실마리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하고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절차를 지킨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단 겁니다. 다만 앞선 사법부 판단은 이 회장 측 주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법원은 이 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도 이뤄졌다고 못 박았고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후 합병을 두고는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이 국제투자 분쟁에서 승소하기도 했는데 중재판정부는 두 회사 합병이 엘리엇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도 이 회장과 같은 시간 진행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사법부 3인자인 임 전 차장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실명을 안겨드려 죄책감으로 매 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에 신기루 같은 허상만 난무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마을에 관해서 지역 농협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합장은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조합원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회관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지역농협조합원인 60대 남성 A씨가 60대 조합장에게 이곳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마을회관에서 열린 경영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A씨가 배당금 등을 두고 조합장과 입씨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곳 마을회관에서 조합장과 말다툼을 벌인 남성은 150m 정도 떨어진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조합장은 헬기를 이용해 인근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말리던 또 다른 조합원도 흉기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는데 범행 50분 만에 마을회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주민 40여 명과 조합장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소방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수면 장애, 우울 증상과 문제성 음주 같은 주요 심리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청이 공개한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소방공무원 중 주요 심리질환 4개 중 1개 이상을 경험해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은 2만 3천여 명, 43.9%였습니다. 질환별로 보면 수면장애가 27.2%, 분재성 음주가 26.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6.5%, 우울 증상 6.3% 순이었습니다. YTN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한 700억대 사옥 매입을 통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금 능력이 없는 사실상 유령 계열사를 통해 막대한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유진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방송사의 최대 주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자리한 유진그룹 사옥입니다. 유진투자증권과 유진기업 등 핵심 계열사들이 이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15층짜리 여의도 사옥은 지난 2015년 천안기업이라는 소규모 법인이 750억 원대에 매입해 매년 70억 원 안팎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공개된 천안기업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던 금융감독원은 의심쩍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2018년 당시 금감원 자료입니다. 건물 매입 당시 천안기업은 자본금이 2억 원, 자산은 14억 원 수준. 개인 사업자인 천안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경선 회장 일가가 7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 계열사의 부당 자금 지원이 있었을 거라 의심한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일단 돈을 빌려줄 회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의 부당 지원이 결합될 수 있는 거래 구조로 보이고요. 몸집보다 300배 이상의 돈은 어디서 났을까? 이들은 이른바 총수익 스와프,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유진기업이 보증을 서고 천안기업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천안기업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증자까지 나서며 700억대 거액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유진그룹 사옥의 수십억 원 임대료는 천안기업의 최대 주주였던 유 회장 일가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넘겨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 편취 혐의로 천안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식 신고가 없어 본격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18년 대기업에 처음 이름을 올린 유 회장 일가도 천안기업 지분을 발빠르게 20% 이하로 낮추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익 편취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총수 일가의 수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전혀 불가능하죠. 건물을 사면서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건 일상적인 경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고 지배고제 보면 당연히 충분히 의심은 가죠. 이게 참 한계죠. 법의 한계. 현재 천안기업 대표는 유 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진구 유진그룹 혁신기획 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유진그룹이 YTN 인수를 위해 자본금 1,000만 원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유진 ENT 대표도 겸하고 있습니다. YTN은 유진기업 측에 천안기업과 TRS 계약을 맺은 이유와 관련 입장 등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계좌 정보를 건넸다가 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계좌가 동결된 남성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범죄에 얽혔더라도 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지만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로 벌써 몇 달째 계좌가 묶여 현금으로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20대 최모 씨는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데다 전세 사기까지 당해 급전이 필요했던 최 씨는 상담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그 대출해준다는 문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등기 우편으로. 하지만 약속했던 대출은 없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들은 피싱 일당이었고 최 씨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악용한 겁니다.
또 다른 금융사기 피해자 신고로 하루아침에 계좌가 묶이면서 비대면 거래가 모두 정지됐습니다. 오로지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령 금융사기 일당에게 깜빡 속았더라도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범죄자로 인정돼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등 발빠른 대처가 필수입니다. 그 대포 통장주들은 분명히 명확하니까 찾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대포 통장주들한테 먼저 연락이 갈 거고 그래서 이제 소환을 이제 입건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이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이러면 사실 이제 미필적 고의 인정돼서 다 처벌은 받으셔야죠. 문제는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입니다. 벌써 넉 달째 최 씨 계좌를 동결해놓고는 입건이나 소환 조사는커녕 아직 수사 관련 내부 전산망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은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 씨가 먼저 경찰에 두 발로 찾아가고 수차례 전화로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고사하고 엉뚱한 동명이인 사건 상황을 알려주며 혼선만 빚게 했습니다. 저랑 어제도 통화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전화 드렸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년생이시네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었죠. 이에 대해 취재진이 문의하자 사건 담당 경찰서는 수사 관련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만 응답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아무것도 손쓸 방법 없이 경찰 수사가 서둘러 진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로 후방 산업인 2차 전지 업계도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까지 갈 길이 먼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축소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먹구름이 들이운 모습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금리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혁신 제품으로 꼽히는 전기차 수요부터 뚝 떨어뜨렸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주가가 연초부터 폭락을 거듭하는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입니다. And U.S.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is really not taking off. I think one of the challenges as we think about a company like Tesla is they've been priced like a technology innovator, but still they have to sell that innovation through automobiles, and automobile demand has been soft. 후방 산업인 배터리 업계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함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지난해 4분기 들어 나란히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진은 아니지만 배터리 업계가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막고 있는 주행거리 등의 문제는 당장 개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길지 않다면 자주 충전할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를 개선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법인을 세우고 속속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선 결과와 맞물려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 후보가 집권까지 하게 된다면 IRA에 대해서 변경하려는 시도는 최소한 하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폐지까지도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우뚝 선 배터리 산업이 연초부터 잇단 악재에 부딪히며 숨을 고르는 가운데 어떤 카드로 반전을 꾀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주말 마트와 시장 찾은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안 오른 게 없고 또 안 비싼 게 없는 탓에 조금 매만지다가 내려놓은 경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경향신문 기사 제목 보이는데요. 특히 많이 오른 과일 가격 때문에 시민들은 가격만 보고는 고깃값인 줄 알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 속의 과일 가격 보이실 텐데요. 12,000원, 15,000원. 그 말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통계상으론 작년 1월과 비교해서 사과는 약 56%, 배는 41% 정도 올랐는데요. 체감상으로는 2배 정도 오른 것 같다는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조선일보의 같은 주제의 기사인데요. 사과 가격을 본 엄마들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맘카페 얘기입니다. 특히 사과와 배는 수입이 되지 않고 국내산만 유통되는 과일인데
작년 냉해에 병충해까지 겹치면서 작황이 좋지 않았죠. 가격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산 제철 과일 가격이 부담스러워지니까 오렌지나 바나나 같은 수입 과일에 대한 수요가 커졌는데요. 주요국가 과일 물가를 비교한 자료 역시나 나오고 있는데 이를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가장 비쌉니다. 이쯤 되면 소비자들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이 적어지면서 아이들이 아쉬워하는 소리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퇴직한 임원이 경력사원으로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동료가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학교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기간제 교사를 뽑는데 퇴직 교장이 왔다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또 다른 예로 고교 시절 은사님과 학교에서 동료로 만나게 된 교사의 이야기도 실려 있었습니다. 다소 놀라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학교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정책적 이유로 기간제 교원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젊은 지원자가 거의 없고 그렇다고 수업을 마냥 비워둘 수는 없다 보니까 퇴직 교원을 채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기간제 교원의 연령 제한을 완화한 상태인데요. 현장에서는 고령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의 교사들이 각종 행정 업무가 서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다른 교사들이 업무 폭탄을 떠안게 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장점도 있겠죠. 나이가 많다고 교사로서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후배 교원의 여러 고민을 들어주는 등 멘토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 인턴의 내용과도 꼭 닮아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주위에 무인 매장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편의점은 물론이고요. 아이스크림 매장, 빨래방 등 여러 종류의 무인 매장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1,000원, 2,000원짜리 소액 절도 사건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고 심지어 2시간마다 가게를 순찰해 주세요 라고 하거나 순찰차를 가게 앞에 세우고 거점 근무를 해주세요 라는 등의 요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시민의 안전 그리고 재산권 침해를 지키는 것이 경찰의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경찰 내에서는 소액 절도 사건 신고 때문에 정작 긴급하고 또 중요한 신고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찰의 경험담을 보면 출입문에 본인 인증을 해야 문이 열리는 시스템을 설치해 보라고 제안을 해도 점주들은 손님이 떨어진다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주가 부담해야 할 매장의 경비나 관리 책임까지 경찰 치안 서비스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고 합니다. 무인 매장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책임, 과연 어디까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새 기업의 모습이 보입니다. 알리, 테무, 쉰. 중국과 이커머스를 합쳐서 C커머스 기업들이라고 불리는데요.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우면서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소비자들은 중국 상품을 6,700만 건 직구했다고 하는데요. 1초에 무려 2.6건씩 주문을 한 셈이고 전년보다 65%나 급증한 수준이었습니다. C커머스 기업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먼저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전략을 내세워서 한국 업체들을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인근에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배송과 반품 또 환불 기간을 줄이면서 소비자들 불만을 잡고 있습니다. 또 고객센터를 확대하고 한국인 직원도 늘리면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면 도매와 소매 시장이 모두 중국 기업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C커머스 기업들이 어느 수준까지 성장하고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월 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란을 위시한 이른바 저항의 축에 대한 미군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친이란 예멘 반군이 보복을 경고하면서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미국과 영국의 합동 공격을 받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4일 낸 성명에서 이 공습을 거론하며 맞대응과 후가 없이 지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이런 공격은 가자 지구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우리의 윤리적, 종교적, 인도주의적 입장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4일 요르단에서 3명의 미군이 친이란 민병대 공격에 사망한 데 따른 보복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보복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3명의 미군 사망 이후 대통령은 엄중한 보복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그것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칠레에서 100곳 가까운 지역에 불이 나 국가 비상사태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은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며 화재 당시 상황에 치를 떨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둥성이에서 시뻘건 화염을 뿜어냅니다. 소방관들이 사방으로 물을 뿌려보지만 힘에 겨운 모습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불로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El humo, se puso todo el cielo negro, se oscureció todo. El viento parecía un huracán, era como estar en el infierno. 실내 전역 100곳 가까운 지역에서 난 산불로 가옥 1000채 이상이 파손됐고 2만 6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실종자만 수백 명에 이르러 희생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 정부는 500명 넘게 사망한 지난 2010년 대지진 이후 최악의 국가 재난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tender a los heridos y controlar los focos activos que están hoy día combatiéndose lo más pronto posible.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돼 밤 9시 이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아 일부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칠레 정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 희생자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Preghiamo anche per i morti e feriti dei devastanti incendi che hanno colpito il centro del Cile. 여름철인 칠레는 지난 주말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해 화재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빵집과 주거용 건물이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민간 건물인 것을 알고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28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대원들이 사상자를 찾아내 들것에 실어 나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의 빵집과 주거용 건물에 우크라이나의 로켓포가 날아든 것입니다. Слышу крики, и меня ударило что-то в спину. Я поворачиваюсь, меня задавило плитами. И очень много там кричало «помогите», но мы все сами под плитами. 루안스크 당국은 이 공격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К сожалению, 28 человек нам спасти не удалось. Среди них беременная женщина со своим 5-летним ребенком. 루안스크 당국은 잔해 속에 수십 명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폭격을 당한 도시는 루안스크 지역의 리시찬스크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에 점령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즉 하이마스가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마스는 사거리가 80km에 이르며 미사일처럼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의 유도 로켓을 장착해 우크라이나군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번 공격이 테러라면서 당시 빵집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크라이나가 고의로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쓰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이번 공격을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부켈레 연임 대관식이 될 중미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 투표가 현지 시간 4일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을 비롯해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가운데 부켈레 대통령은 선거 전 각종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8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결선 투표 없이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가 이제 이달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지 좀 관심이거든요. 사실 뭐 지난해 11월에는 OECD가 2.3%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까요, 교수님? 예,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IMF에서도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2.2% 우리나라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2.3%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늠해 보자면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좀 이제 조정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은 좀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4분기에 굉장히 깜짝 놀라게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연율로 3.3%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IMF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지난 10월에는 1.5% 전망했다가 이번엔 이제 2% 넘게 2.1%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치를 조정을 했는데요. 따라서 미국 경제가 이제 좋아지면 당연히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관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인데요. IMF는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조금 더 이제 상향 조정을 해서 이 두 가지가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높게 잡았는데요. OECD도 아마 11월에는 이제 2.3%로 전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워낙에 좋게 나왔고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아주 침체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고려하면 한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뭐 이제 OECD가 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전망치를 달성할 가능성도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미국 경제도 이제 최근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좀 연착륙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OECD에서도 좀 미국 경쟁률 역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3.3%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뭐 한 2%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엄청나게 높은 성장을 이뤘는데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도 보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아직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은 결국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즉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제 잘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5%는 아마도 이제 좀 낮은 수치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당 부분 높게 조정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중국의 지금 디플레이션도 현실화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OECD 전망치 발표와 함께 또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의 경제가 아주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부동산 일단 시장의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 무조건적인 부양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과잉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조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제 조정이 좀 이루어지다 보면 침체는 좀 계속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그런 산업이
중국 경제 GDP에서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경기가 이제 급격하게 살아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내수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소득이 그렇게 높게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고 실업률도 좀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서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날 그런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이번에 이제 최근 곧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더 가중된다고 보면 경기 부양책이 더 나올 여지도 있어서 중국 정부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 그래도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이번 주에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될 예정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8일에 이 중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나오거든요. 이게 좀 최근에 이제 좀 하락 흐름이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좀 하락세가 보인다 이러면은 그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이런 거에서 5%로 좀 아래로 하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IMF랑 이제 OECD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로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IMF의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4.6%거든요. 즉 5%보다는 이제 못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에 이제 5%도 채 달성하지 못한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아주 단기적인 경기 변동 국면 때문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생산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 동안에는 노동과 자본을 이제 축적을 하면서 양적인 팽창을 해왔는데 이 양적 팽창의 한계에 지금 부딪혀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면 사실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생산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향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과 같은 그런 이제 상황 때문에 이제 기술 혁신에서 좀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산성 향상이 좀 더 이제 어려운 시점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합니다. 그래서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또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한 전환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수님 증시 흐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좀 짚어봤을 때 S&P 500 지수, 다우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뉴욕 증시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좀 이번 주도 숨고르게 들어갈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갈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주 단위로 이제 증시를 전망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이제 계속해서 뉴욕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좋은 요인과 나쁜 요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좋은 요인이 좀 더 압도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나쁜 요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하고 좋은 것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악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증시에는 좋은 호재인데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간에 좀 금리가 조기 인하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올랐던 그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는 계속해서 화랑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경제가 좋다 보니까 내수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계속해서 좋은 내수가 진행이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도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니까 따라서 이제 주식 가격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이제 더 압도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당분간 급격하게 변화될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증시가 앞으로도 이제 특히나 이제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증시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사실 검은 1월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방금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는 화랑을 보이고 있고 이제 또 반대로 중국 증시는 이렇게 중국 국내 상황에 좀 비춰봤을 때 이렇게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이런 대외 여건과 맞물려서 좀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호재와 악재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은 뭐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출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인 경우에 미국으로의 이제 수출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이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결국에는 한국도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도 같이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뒤로 밀린다는 것은 증시에 그렇게 좋은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중국 경제가 또 좋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좀 안 좋은 영향인데요. 중국 경제가 좋으면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이제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이 점점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동차나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였는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 성장세가 좀 주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은 1월보다는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나오는 기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계대출 문제를 좀 얘기해 볼 텐데 이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 주택담보대출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거든요. 이게 최근에 좀 대출 갈아타기 제도가 좀 확대 시행된 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런 영향이 이제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었는데요. 가계대출이 이제 늘어난 부분이 주로 이제 주담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고요. 주담대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 늘어난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특례 보금자리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제 마감이 된 상황이지만 올해도 이제 초에 정책자금 대출로 보금자리론이 부활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디딤돌 대출 같은 것, 그래서 좀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득이 이제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좀 저가 주택을 매매할 때 이제 좀 금리에도 좀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주고 DSR 적용도 예외해주는 이런 정책자금 대출들이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이끄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 달에도 시중은행을 이제 시중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 2조 9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4조 4천억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자금 대출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건데요. 1월 이제 말 정도부터 또 새로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규모로 봤을 때는 27조 원 정도로 풀리기 때문에 지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한 10조 원 정도 규모로 풀리는데 더 큰 규모로 풀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가계대출이 더 크게 늘어날 여지도 지금 상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나라 안팎에서 가계부채를 좀 줄여야 한다 이런 경고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KDI 최고 책임자가 발표를 하면서 파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나라의 부채 급증에 대한 좀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거든요. 이달 26일에 당장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도 앞두고 있고 지금 대출 수요도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금융당국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DSR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규제가 상당히 강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대출을 해줄지를 결정을 한다는 건데요. 이걸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제 40% 정도로 묻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런 DSR의 예외 조치로 적용이 되는 그런 그 대출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도 그렇고 보금자리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정책자금 대출이 다 DSR의 예외 조항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DSR 규제에 따르면 이만큼 대출을 못 받을 텐데 DSR을 예외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이만큼 대출이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대출에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세울 때 사실은 DSR의 예외 조항으로 이제 적용되는 그런 대출들의 좀 가지수를 좀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제 가계 대출을 좀 감소시키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대출은 대출대로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DSR의 예외 적용 조항을 상당히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가계나 뭐 기업, 정부
이 모든 면에서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부채 상황이 높은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내출 규모가 지금 GDP를 넘어서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게 OECD 기준으로 해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가계 대출 근데 퀄리티로 보자면 그동안 가계 대출 규제가 굉장히 이제 심하게 적용이 되면서 사실은 고신용자 위주로,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담보가 있는 대출 위주로 재편이 됐기 때문에 뭐 연체율도 사실은 이제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바로 이제 금융 위기로 전이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채를 계속해서 끌고 가다 보면 결국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태까지 이제 왔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온다고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가계부채가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합의점이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나 이제 정책 당국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가계대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을 할 때 예외 조항을 좀 최소화하고 이런 일관된 그런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끝으로 좀 부동산 얘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건설기업 체감 경기가 이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뭐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고금리라든지 뭐 고물가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좀 치솟으면서 건설기업들이 이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경향이 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이어지겠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뭐 한 1년 반 전만 해도 주택 가격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사실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도입된데도 그런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주택 가격은 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건설 경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조정이 되다가 이제 점점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는 좀 줄어들 것이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착공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건수 같은 것이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30-40%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택 공급이 좀 위축될 여지가 있고 또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다시 주택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침체가 아주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이제 서울 수도권 대비해서 지방 이렇게 두 지역 간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이제 곧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가 사실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그런 해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 발병률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치매 유발 독성 물질의 고감도 촬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혈액만으로 독성 물질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면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00세 시대의 가장 두려운 질병 치매.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측정하는 뇌 촬영 기술은 가격이 비싸고 대형 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신속 검사가 어렵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기존 검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성 단백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화학 합성물을 개발했습니다. 형광물질로 이뤄진 합성물이 독성 단백질과 섞이면 빛을 띠기 때문에 소량의 베타 아밀로이드 농도도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치매가 많이 발달한 상태에서 하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가 개발한 그런 그 형광 프로브로 결국 그 독성 단백질이 쌓여 있는 것이 조금 있을 때도 그것을 감지해낼 수 있다. 연구팀의 목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증상 상태에서 치매 유발 물질을 미리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혈액에서 독성 단백질을 측정하는 안정된 기술 확보가 필수입니다. 혈액 바이오마커를 검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된다면 이제
그러한 검사 자체의 장벽이 낮아지게 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관리한 치매 유형군의 혈액을 활용해 측정 연구에 나섰습니다. 연구팀은 오는 안에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치매 유발 물질을 발견할 수 있는 초고속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밀의료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들 코호트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형광 프로브 진단 기법의 유효성을 입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국제 유명 학술지에도 실린 치매 조기 진단 기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오세훈입니다.